네, 저는 태뷸러 데이터를 위한 딥러닝 모델 탭넷과 앙상블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대회 참가팀에서도 신약 개발에 관련된 대회에 참가를 했고요. 그래서 케글 대회를 참가하는 것을 스터디로 삼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케글 팀원이 5명으로 한정이 되어 있어서 5명의 팀원밖에 모집을 할 수가 없었고 구성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게 조금 아쉬워서 2기에서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모집하되 팀적으로 이제 프라이빗한 건 프라이빗하게 쉐어링하고 퍼블릭한 건 퍼블릭하게 쉐어링하는 걸 동시에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발표할 내용은 팀에 대해 소개하고 참여한 대회와 접근 방법, 그리고 스터디 진행 방식과 스터디 결과, 그리고 태뷸러 데이터를 위한 딥러닝 모델 탭넷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리고 1등 솔루션에 대해서 조금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팀을 소개해드리자면 저희 팀은 케글의 딥러닝을 이용한 신약 개발 대회인 메커니즘스 오브 액션 프레딕션을 참가했고요. 이 대회는 이제 하버드와 MIT에서 개최한 대회입니다. 그래서 이 대회가 아무래도 신약 개발에 관련된 분야이다 보니까 매우 챌린징한 분야이기도 하고, 저희가 팀원들이 이제 접하지 못한 분야이기 때문에 어, 높은 성적을 내는 것보다는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네, 세부 사항으로는 저희는 10월에서부터 12월까지 매주 1회 2시간 모임을 갖는 것으로 스터디를 진행했고요. 대회는 이제 2달 동안 참여했고, 마지막 한 달은 어, 리뷰하고 뭐 소스 코드 정리하고 모듈화시키고 이런 과정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팀원분들은 얼굴을 공개를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팀은 이 김찬란, 문성채, 박원준, 오희건, 이현수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팀원분들이 자기소개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조금 양념을 더 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함께 개발자로서 혼자 천재 개발자의 느낌보다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개발자로서 불리우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적었고요. 성채님은 엄청난 경력의 프리랜서 개발자이시고 함께 했을 때 느끼는 점은 데이터를 정말 딥하게 살펴보시는 분석가의 특징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원주님은 이제 컴퓨터 비전 분야의 전문가이시고, 그리고 만나기 매우 힘들어서 제가 1년 가까이 스터디를 함께 했는데 아직도 이제 실제로 만나지 못한 분이고요. 이제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휘건님은 이제 경제학 전공이신데도 불구하고 코딩을 매우 잘하세요. 괄호에 있는 부분을 제가 쓴 건데 비전공 출신 분들도 요즘에는 코딩을 정말 잘하는 분이 많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 딥러닝 초보라고 하셨는데 초보인 척하는 고수이십니다. 현수님도 이제 딥린이라고 써주셨는데 만약에 이 정도 수준이 딥린이라면은 진짜 천재일 것 같고요. 의료 영상 연구를 하고 계시고 저희 전체적인 모델의 파이프라인을 빌딩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참여한 대회는 이제 MIT와 하버드의 프로젝트인 커넥티비티 맵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모아, 줄여서 모아라고 부를게요. 모아 예측 알고리즘의 개선을 통해 약물 개발을 발전시키라는 목표로 개최된 대회입니다. 모아는 이제 질병과 관련된 단백질 표적을 확인하고 해당 단백질 표적을 조절할 수 있는 분자를 개발하려고 생물학적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활용된 연구입니다. 이 대회에서는 유전자 발현과 세포 생존 데이터를 결합한 고유한 데이터셋을 제공합니다. 이 데이터는 100개의 서로 다른 세포 유형 풀에서 약물에 대한 인간 세포의 반응을 동시에 측정하는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예시를 아래에 있는 걸 보시면은 총 876개의 컬럼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게 이제 G 피처랑 C 피처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제 G이고 셀입니다. 그래서 876개의 이제 알 수 없는 이렇게 수많은 피처들이 주어지고 207가지나 되는 메커니즘스 오브 액션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각각 다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야 되거든요.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를. 그러다 보니까 207가지의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이렇게 많은 수의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흥미로웠던 대회였던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태뷸러 데이터, 정형 데이터입니다. 저희가 사용한 방법들을 적어 두었는데요. 저희가 피처 엔지니어링에서는 이제 퀀타이 노멀라이제이션을 이용한 피처 스케일링, 그리고 PCA랑 오토 인코더를 사용해서 피처를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베리언스 스레숄드를 이용해서 피처 셀렉션을 했고, 뭐 K-미즈 클러스터링이나 스테이티스컬 피처도 추가하고, 그리고
어 그 피처 간의 코릴레이션이 높은 것들에 대해서는 뭐 곱한다든가 해서 피처를 더 추가하는 엔지니어링을 사용했습니다. 네. 크로스 밸리데이션에서는 멀티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다 보니까 그냥 stratified k 폴드를 사용하면 안 되고 멀티레이블 stratified k 폴드를 사용해야 돼요. 이거는 사이클런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도 오프 깃 깃으로 깃허브에 공개된 이제 오픈 소스를 활용했는데 여러분도 혹시나 이러한 문제가 있으실 때에는 요걸 활용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개의 모델을 앙상블하는 것으로 저희는 접근했습니다. 네. 저희가 스터디를 진행한 방식은 매주 각자 스터디한 내용을 공유했고요. 저희가 총 12 주의 이제 목표를 세우긴 했지만 그 어떤 것들을 진행할지는 정했지만 최대한 자유롭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관심 있는 분야가 다르잖아요. 각자가 관심 있는 이제 피처 엔지니어링 기법이나 각자가 관심 있는 이제 모델도 다르겠죠. 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시전 트리에 기반한 머신러닝 알고리즘도 많이 사용되고 이제 신경망 기반한 딥러닝 알고리즘도 많이 사용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관심 있는 게 다 다르니까 그런 걸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제 여러 가지를 제시하면서도 여러 다른 스터디원 분들께 이제 하고 싶은 것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고 싶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무언가가 있다. 그러면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자율성을 많이 추구했고요. 이제 뒤로 갈수록 이제 대회 마감이 가까울수록 이제 대회 성적을 위해서 세세하게 역할 분담을 하기는 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저희가 아이디어들을 다 쌓아 놓고 그리고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지 다 얘기를 한 다음에 한 명 한 명씩 할당을 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그 나중에는 아이디어들이 다 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네, 저희는 노션과 깃허브 콜랩을 활용해서 협업을 진행했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가 사용한 노션의 페이지 예시인데요. 저희 커리큘럼으로는 위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1주차에는 문제 이해 및 정의로 시작해서 결국에는 소스 코드 모듈화 및 문서화로 끝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유동적으로 계속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 저는 문제 이해 및 정의도 막 길게 하고 싶었다던가 뭐 데이터 전처리 분석도 오래 하고 싶었는데 모델링을 빨리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접근하는 방식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접근하는가를 통해서도 많이 서로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풀에는 이제 할 수 있는 어프로치들을 잘 정리해 놓고요. 그리고 디스커버리에서는 이제 데이터 분석한 것들이나 아니면은 다른 커널이나 디스커션을 통해서 발견하는 사항들을 적었고요. 그리고 아이디어들 이제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지 아이디어들을 적는 것. 그리고 옆에 이제 미팅 노트에 사실 1 주차, 2 주차, 3 주차 회의록들을 다 적는데 이게 한 주간 저희가 진행한 내용들을 회의록에 적고 공유하고 그리고 또 새로 할 일들을 정의하고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활용했고요. 저희가 스터디한 내용들은 이제 스터디 내용 공유라는 메뉴로서 이제 저희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는 이제 스케줄로 이제 시작하지 않은 거, 진행 중인 거, 완료된 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오른쪽 하단에는 이제 회고한 것들과 뭐 역할 분담, 현재 이제 역할 분담인데 소스 코드 같은 게 이제 공개됐어요. 대회가 끝나서 이제 그래서 상위권의 코드들을 저희가 리뷰하는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할지 먼저 정하고 그리고 정해지지 않은 애들이 있죠. 선택받지 못한 아이들. 그 아이들은 이제 여유가 되는 사람이 있으면 더 하거나 관심 있는 사람들이 더 하는 걸로 이렇게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초기 아이디어 단계에서는 다양한 어프로치, 브랜치를 만드는 걸 추천드려요. 저희가 이제 대회를 참여하는 이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제안해 드리는 이제 팁인데 디스커션을 1 주일에 한 번씩 리뷰하면서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이것들을 잘 정리를 해 두셔서 나중엔 아이디어가 고갈되는 상태가 오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렇게 다양한 어프로치들을 브랜치 가지치기 하듯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하나씩 체크해 보면서 어떤 아이디어를 빼먹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머신러닝이랑 딥러닝을 하실 때 하이퍼 파라미터를 어떤 걸 바꿨는지 메모를 잘 안 해 두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은 이제 뭐 1 주일, 2 주일 정도는 다 기억이 나죠. 근데 1 달, 2달 지나면은 기억이 안 납니다. 이 모델의 버전을 보고서 '이게 뭘 바꿨었던 거지?' 라는 것도 기억이 잘 안 날 때가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어떤 파라미터를 바꿨을 때 오버피팅이 일어났다든가 아니면은 좀 더
파인하게 잘 학습이 됐다든가 뭐 어떠한 것들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잘 메모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런 것들이 공유되면서 지식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고 특히 그 데이터셋에 대해서 그 태스크에 대해서 어 더 좋은 성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시간에 대해서도 기록을 해 둬야 됩니다. 뭐 모델을 학습하는 시간도 매우 중요하고요. 전처리에 걸리는 시간도 매우 중요하고 인퍼런스 하는 데도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협업할 때에 진행 상황들을 잘 정리할 수 있고 어떤 것들은 반복해서 연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할 수 있고요.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대회 마감이 가까우면은 제출할 때에 이제 제출 시간 때문에 타임아웃이 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많은 방법들을 앙상블해서 집어넣다 보면은 시간이 많이 쌓이잖아요. 그래서 각자가 한 것들을 다 반영해서 앙상블해서 모델을 제출해야 되는데 이런 시간들이 잘 저장되어 있지 않으면은 앙상블할 때 문제를 겪을 수 있으니까 이런 시간들도 잘 정리를 꼭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구글 스프레드시트에다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이제 성능을 정리할 때도 되게 여러 방법이 있어요. 저희는 이제 어 CV를 했다 보니까 첫 번째 폴드, 0 번째 폴드죠. 폴드의 스코어를 적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어 CV를 다 했을 때의 스코어도 있는데 3CV 같은 경우에 이제 시드를 여러 개 한 거예요. 랜덤 시드를 여러 개 해서 어 예를 들어서 5 폴드를 했다고 하면은 5 폴드를 3번 한 거예요. 그게 왜 그랬냐면 이 대회에는 데이터에 대해서 약간 오버피팅이 많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폴드를 하고 많이 랜덤 시드를 해서 많은 경우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게 더 성능이 좋게 나타났습니다. 모델에 대해서도 저희는 앙상블을 이제 3 개, 4개 정도밖에 안 했는데 1등 솔루션 보면은 7 개의 모델을 앙상블 했거든요. 그렇게 한 걸로 봤을 때 여기서는 모델을 다양하게 하고 뭐 CV도 많이 나누고 그리고 랜덤 시드도 많이 돌려서 모델을 많이 쪼개서 학습하고 앙상블하는 게 성능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두면 좋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바꿨는지에 대해서도 적어 두면 좋고 이게 어떤 코드에 기반한 건지 어떤 파일 이름에 되어 있는지 디스크립션에 적고 이제 그거에 대한 해석이나 아니면은 의견을 적어 두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네. 저희 스터디 결과물들을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뭐 스터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뭐 탭넷 같은 걸 사용했었고 뭐 어노멀리 디텍션 같은 어프로치나 오토인코더 같은 어프로치도 사용했었고요. 업샘플링을 하기 위해서 스모트 같은 방식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CPM이라고 해서 비슷한 분야의 이제 논문도 있어서 논문 리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저희가 스터디하고 공유를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최대한 자료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대회가 끝난 뒤에는 공개된 솔루션들의 코드나 아니면 디스커션을 통해서 이제 리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는 컴피티션에서 브론즈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프라이빗 리더보드에서는 사실 메달권 안에 들지 못했는데 저희가 쉐이크업이 돼서 오버피팅하지 않은 것 같아요. 쉐이크업을 해서 저희가 브론즈 메달을 획득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팀원 5명 중에 3분이 익스퍼트의 단계에 들어설 수 티어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더 많은 대회를 참여하면서 경험하면서 티어를 더 높이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사용한 모델 중에 다른 모델들은 그래도 많이 알고 계시는 모델인데 템넷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간략히 가져와 봤습니다. 템넷은 신경망 모델인데 디시전 트리 베이스드 모델의 장점을 결합해서 장점이 두 가지 모델의 장점이 다 갖고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여기서 테스트한 데이터셋에서는 성능이 무조건 좋았는데 사실 저희가 참여한 대회에서는 무조건 좋지는 않았고요. 근데 많이들 사용했었고 앙상블하는 모델 중에 하나로 꼭 사용된 걸로 보여집니다. 네. 이 논문에서의 이 키 컨트리뷰션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정형 데이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디시전 트리 베이스 그레디언트 부스팅 모델들 예를 들어서 이제 XG 부스트라든가 라이트 GBM, 캣 부스트 같은 것들 있죠. 그런 모델에 비해서 신경망 모델은 아직 성능이 안정적이지 못해요. 데이터셋에 따라서 안 좋은 경우가 더 많았거든요. 근데 이 두 구조의 장점을 모두 갖는 신경망 모델이 바로 템넷입니다. 어 템넷에서는 이제 피처 셀렉션이랑 인터프리터빌리티가 가능해서 또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설명 가능한 모델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템넷은 그것이 가능해서 그게 이제 또 컨트리뷰션 중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템넷은 순차적인 언텐션을 사용하여 각 의사결정 단계에서 추론할 특징을 선택하여 학습 능력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사용하는 건데요. 이제 기존의 머신러닝 방법에서는 라이트 GBM 같은 것들이요. 그런 거에서 이제 피처 셀렉션을 따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템넷에서는 한 번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징 선택이 이루어지므로 어떠한 특징이 중요한지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인터프리터빌리티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아래에 있는 그림으로 예시를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좌에서 우로 시퀀셜하게 마스킹을 이용해서 피처를 셀렉션 해가면서 피드백을 주고 학습해 나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마스킹도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예전에 NLP 모델에서 버트 같은 거 학습할 때 마스킹 사용하던 그런 것들이 약간 떠오르더라고요. 구조상 봤을 때.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언스퍼바이즈드로 프리트레이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프리트레이닝 한 거에서 인코더만 떼와 가지고 이제 파인 튜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저희 모아 데이터셋에 대해서 학습을 할 때는 이 파인 튜닝만 하면 된다는 듯이 이제 써 놨어요. 이제 프리트레인 된 모델을 가져와서 사용하면 된다는 듯이. 물론 그렇게 해도 어느 정도 성능은 나왔어요. 쓸만한 성능은 나왔는데 이제 디스커션을 살펴보면은 언스퍼바이즈드 프리트레이닝 과정도 모아 데이터셋으로 하면은 성능이 더 좋았다고 해요. 결국에는 뭐 사실 스크래치부터 학습을 하는 게 당연히 더 좋다고 알려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 이 템넷에 대한 코드가 이제 깃허브에 공개가 돼 있어요. 파이토치로. 그런데 깃허브에서는 언스퍼바이즈드 프리트레이닝 코드가 공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아직. 이슈에서도 지금 올라와 있는데 슈퍼바이즈 파인 튜닝 코드만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언슈퍼바이즈드 어프로치를 하고 싶었는데 그 코드를 개발할 정도의 시간이 저희에게 주어지지 않아 가지고 그거를 써보지 못했던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공개가 된다고 한다면 이제 더 좋은 성능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 나중에 템넷을 사용하실 때도 슈퍼바이즈 파인 튜닝만 하는 게 아니라 언슈퍼바이즈 프리트레이닝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마스킹이 되어서 학습이 되는 거 보실 수 있죠. 네, 신경망 모델 치고는 성능이 되게 좋게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기존의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이 이 위에 상단에 있죠. 그래서 그런 것보다 좋다는 게 이제 데이터셋 한 6, 7개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저는 그중에 2개의 결과를 가져온 거고요. 성능이 상당히 좋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깃허브에서 코드가 공개가 되어 있고 뭐 이슈나 풀 리퀘스트도 활발히 나오고 있고 스타도 이제 뭐 683개에 준수하게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여지도 기대되고 있고요. 코드가 정리될 수 있는 기대가 있고요. 근데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신경방 모델 치고서는 조절해야 할 파라미터가 조금 많았어요. 구조적인 특성 때문에. 그래서 신경망 모델의 장점이 조금 없어지는 거 아닌가 싶으면서도 그런 파라미터들을 또 옵티마이즈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이 더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단점은 조금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대회 참여해서 브론즈이기 때문에 더 높은 상위권의 솔루션을 많이 리뷰해 봤어요. 그런 게 많이 도움된다고도 생각하고 그게 Kaggle에서 스터디할 때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등의 솔루션 리뷰한 거를 간단히 가져왔는데요. 여기서는 7개의 모델을 앙상블 했습니다. 근데 이 7개의 모델도 되게 상이해요. 근데 이제 뭐 7개의 모델을 간략히 이름으로만 살펴보면은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그냥 사용한 게 아니라 스테이지를 나눠서 3 스테이지로 학습한 모델이 가장 이제 강력하기 때문에 웨이트를 많이 주어서 앙상블을 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단순한 뉴럴 네트워크 모델이고 그리고 대회에서 드러그 아이디라고 해서 약의 이제 아이디 같은 게 있는데 그걸 처음에 주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걸 주지 않았던 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데이터셋에 보면은 이제 이게 시간이 24시간 지났을 때, 48시간 지났을 때, 72시간 지났을 때의 변화 같은 게 데이터셋에 들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약물에 대한 건지가 안 나와 있으니까 그 데이터셋을 이제 밸리데이션으로 스플릿할 때 문제가 됐어요. 뭐냐면은 같은 약물에 대한 것들은 트레인 셋에만 있거나 아니면 밸리데이션 셋에만 있어야지 그게 막 섞여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리키지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치팅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학습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드러그 아이디를 달라 사람들이 이제 요구를 하니까 나중에 주어졌어요. 그래서 UCV라는 게 그런 드러그 아이디를 가지고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나눈 거. 올드 CV라는 거는 그런 드러그 아이디를 사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48시간, 82시간 이런 거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나눈 크로스 밸리데이션입니다. 다 뉴 CV를 하지 않은 이유는 이 솔루션에서 말하기를 성능이 올드 CV가 더 좋았던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뭐냐면 뉴 CV 할 수 있는 이 뉴 드러그 아이디가 나중에 공개가 됐거든요, 조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올드 CV가 많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efficient net을 사용한 것도 있었고 그리고 레즈네스트를 사용한 것도 있었고 투 스테이지 뉴럴 네트워크에다가 탭넷을 활용한 것도 있었고 그리고 투에즈 레즈넷을 사용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다양한 모델들이 앙상블 된 걸 볼 수 있죠. 이 중에서 하나의 모델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첫 번째 모델 그리고 가장 강력한 성능을 보였던 3스테이지 NL 모델인데요. 이 모델을 이제 살펴보시면 스테이지 1 베이스드 NN이랑 하얀색 박스로 보시면은 스테이지 2, 스테이지 3 이 세 개의 뉴럴 네트워크 모델은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들어가는 그 피처가 다른 거죠. 그래서 여기 데이터셋에서 주어지는 거는 준 피처와 셀 피처 그리고 카테고리컬 피처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시간이라던가 이런 부분인데 그게 이제 CP 타임과 CP 도즈가 있어요. 그래서 C 피처랑 G 피처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한 800개 정도 되는 피처인데요. 그걸 이제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UMap이랑 팩터 애널리시스를 사용해서 피처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가한 피처들과 G 피처랑 C 피처를 이제 퀀타일 트랜스포머를 통해서 전처를 해줬고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논스코어드 타겟에 이제 한번 학습을 했어요. 여기서 논스코어드 타겟이라는 게 뭐냐면 모션 오브 액션이라는 게 어떤 약물을 사용했을 때 어떠한 반응이 일어났는가를 이제 나타내는 게 이제 여기서 예측하는 문제잖아요. 근데 여기서 예측하는 게 207개의 클래스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건 이제 스코어드 타겟이라고 불리고요. 근데 그 외에도 어떤 일어난 반응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논 스코어드 타겟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런 것들은 이제 태깅이 되어 있지가 않고 그건 이제 그러니까 테스트 셋에선 주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테스트 셋에 대해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법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튼 이제 논스코어드 타겟을 가지고 학습을 해서 예측을 하는 게 논스코어드 타겟이에요. 프리딕션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프리딕션 된 걸 가지고 피처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 피처랑 이제 파란색으로 처리된 부분이 기존에 이제 있었던 G 피처랑 C 피처 그리고 피처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만들어진 피처들을 합쳐서 또 이제 두 번째 스테이지로 모델을 학습을 합니다. 이때는 정답 데이터를 가져와요. 207가지의 모션 오브 액션을 가져와서 스코어드 타겟을 예측합니다. 근데 스코어드 타겟을 예측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서도 한 번 더 학습을 해요. 이 부분은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스코어드 타겟에 뭐 피처 엔지니어링 된 거랑 G 피처랑 C 피처가 들어간 걸로 학습하면 저는 최종적으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정도 투 스테이지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스테이지 2랑 스테이지 3의 차이점이 뭐냐면 스코어드 프리딕션에다가 이전에 있었던 G 피처나 C 피처를 사용하지 않고서 학습을 해요. 보시면은 그 파란색 선이 스테이지 3에는 들어가지 않죠. 그 부분이 차이가 나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스코어드 프리딕션만 피처만 가지고서 이제 학습을 하고 예측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게 가장 좋은 성능을 냈는데 저는 이제 스테이지 3가 있는 게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가장 성능이 좋았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3 스테이지 모델만으로도 성능으로 봤을 때는 5등에 달하는 성능이라고 해요. 그래서 앙상블을 했을 때는 1등이지만 이 하나의 모델만으로도 5등을 했다는 걸로 봤을 때 이 모델이 되게 핵심적이고 중요한 모델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많은 모델들을 앙상블하고 스테이지를 나누고 뭐 크로스 밸리데이션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했던 대회였던 것 같아요. 저희 팀원들의 이제 소감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팀원들의 소감은 뭐
태블러 데이터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가 되게 쉽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조금 어려웠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고 같이 함으로써 되게 좋았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혼자서 하면은 바쁘면은 이제 우선순위가 밀려서 제대로 안 하게 되잖아요. 근데 팀원들이 있으니까 팀원들이 열심히 하는 걸 보고 팀원들이 공유하는 걸 통해서 이제 더 지식이 쌓여가는 걸 느끼면서 동료애를 느끼고 그를 통해서 완주할 수 있었던 그런 장점들을 많이 얘기했었습니다. 2는 보시면 되게 아쉬웠다 이런 거 얘기하죠. 그게 사실 제가 쓴 거예요. 스케줄링 및 취업 부분에서 제가 미흡했었던 게 있어서 그런 것이 조금 아쉬웠고 그래서 시간을 조금 더 빠듯하게 잡아서 했으면은 성적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있었지만 그래도 또 자유로운 스터디가 될 수 있었던 장점도 있었겠죠. 그래서 저희 자료는 이제 가짜 도서관에 공유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GitHub을 통해서 소스 코드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가짜 도서관에는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자료를 공유해 두고 있어요. 그래서 케글 노트북 같은 거 한글로 번역하거나 리뷰한 것들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신약 개발이라는 분야가 되게 어려운 용어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대회를 참여해서 신약 개발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싶었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머신러닝과 딥러닝적인 측면에서만 집중한 게 아닌가 그런 어프로치들에 대해서만 분석한 게 아닌가 싶어요. 좀 더 신약 개발에 관련된 개념적인 부분이나 그러한 측면에서의 데이터 분석을 좀 더 많이 했어야 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발표 시간이 길어져서 질문이 있었군요. 채팅을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멀티 클래스와 멀티 레이블 두 용어가 사용되는데 개념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일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레이블과 클래스가 동일한데 근데 여기서 사용된 이제 멀티 클래스는 멀티 레이블이라는 말과 이제 바이너리라는 거를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은 이제 0이냐 1이냐만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의 클래시피케이션은 이제 레이블이 많은 걸 얘기를 할 텐데 그런 것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엠리스트 같은 경우는 0, 1, 2, 3, 4, 5, 6, 7, 8, 9 10개를 이제 분류하는 거죠. 근데 이제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207개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합니다. 그러니까 0, 1, 2, 3, 4, 5, 6, 7, 8, 9를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는 이 이미지가 0이거나 1이거나 2이거나 3이거나 4이거나 5이거나 6이거나 7이거나 8이거나 9잖아요. 이게 2이면서 3일 수는 없잖아요.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은 여러 개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옥상 나갔다 올게. 그래서 뭐 나갔다 올게, 옥마. 암에 걸릴 확률들 같은 옥상 거 갔다 있잖아요. 올게. 그래서 암이 걸렸을 때는 뭐 이게 간암도 발생시킬 수도 있고 이게 췌장암을 발생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여러 개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걸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게 멀티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이고요. 2기에서도 비슷한 케글 대회 참가 스터디 그룹이 있습니다. 케글 마스터가 되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이름으로 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 대회에서는 인원수를 많이 모집하고 있어요. 근데 케글 대회는 5명이 정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의 팀을 구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 정도의 매주 2시간 정도 스터디를 하려고 하는데 1시간은 저희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두 번째의 그 시간에는 각 조별로 모여서 대회에 참가하는 팀끼리 모여서 회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왜냐하면 대회를 참가할 때 프라이빗한 쉐어링은 할 수 없거든요. 도메인 지식 없이도 대회 참가가 괜찮았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관련해서 논문도 읽어보긴 했는데 논문에서도 그렇게 피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안 하더라고요. 머신러닝의 방법들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했었고 그리고 피처 엔지니어링 방법들 사용된 이제 솔루션에서도 봐도 뭔가 스테이티스티컬한 방법이나 아니면은 EDA를 통해서 뭔가 이루어진 거는 코릴레이션 정도? 그 정도 사용되었었고 아니면은 뭐 PCA나 오토엔코더 이런 걸 활용해서 피처가 만들어지는 유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기술적인 방법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도메인 지식을 조금 얻고 싶었고 그런 거에 대한 경험을 하고 싶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이 대회에는 적합하지 않았었던 것 같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도메인 지식이 없어도 대회 참가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대회에서는 도메인 지식을 조금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케그레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런 도메인 놀리지를 빠르고 쉽게 쌓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노트북이나 디스커션을 통해서 공개가 되고 그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는 익힐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별다른 질문이 없으시면은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시간이 길어져서 바로 클로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